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지금? 예. 여러분들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한 10여 명 정도가 현장에서 같이 저와 이 행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스태프분들이 또 한 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분 정도가 이 현장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원격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반가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창조도시 마법학교에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2월에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했던 연구들, 그러니까 제가 했다기보다는 저와 같이 하는 연구팀에서 했는 여러 가지의 분석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대구 경북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좀 연관 지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지만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은 한번 우리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처음 터졌을 때 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좋아하던 맥주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어요. 맥주 이름이니까. 그다음에 또 제가 좀 잘 마셨으니까 유머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봤더니 막 이 맥주 회사가 폭망할 줄 알았더니 막 팩트 체크 사이트 찾아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덕택에 노이즈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또 맥주가 또 많이 판매됐다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네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생활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시작해서 정말 지금 우리 10월 초까지 올 것이라는 예상도 못했는데 10월 초까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들을 보면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성의 공간에 남성들이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 공간의 주도권, 생활의 그 권력의 싸움이 있는 거죠. 분쟁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점점 폭력적이 되어 간다라는 뉴스들이 미국, 영국 뭐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해외 화제로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논문 심사를 국제 논문 심사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사례를 했는 그 논문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에 비교를 분석했는데 오히려 부부관계라든가 연애관계가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제가 한번 이 캡처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렇게 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후진국은 이런 그 부부관계라든가 가정생활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연구가 잘 없었는데 우리가 인도 사례에서 또 있어서 좀 이것도 유머이지만은 또 재밌는 또 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BC, AC 이런 얘기합니다. BC는 이제 기원 전, AC 기원 후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태어나기 전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용어의 BC, AC라는 하는 그 단어는 누가 처음 이제 사용했냐 하면은 3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사용했어요. 이 칼럼인데요. 뉴욕 타임즈에 실렸는데 이 토마스 프리드만은 우리한테 좀 친숙한 사람이에요. 지구는 평평하다 뭐 이런 책을 이제 써가지고 한국에도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글로벌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화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가는지 소위에서 세계화와 소위 지역화가 어떻게 맞물려 가면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제 이 칼럼에서 BC, AC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C는 그러니까 코로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칼럼의 내용에서 한 이제 요약을 하자면 크게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다. 이 3월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달은 어떤 시절이냐면은 글로벌하게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코로나가 한창 막 발생하던 시기였잖아요.
우리는 대구의 신천지 사태가 이제 막 이제 종료 시점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살짝 한국어로 좀 바꿔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를 하고 전 세계에서 사실은 그 국가적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알 수 없는 거다.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수 법칙이 지니는 사회적 힘이다. 이 지수 법칙이 지니는 사회적 힘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로 썼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뭐냐면은 우리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재생산 지수가 1보다 높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재생산 지수가 1보다 높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거고 1보다 낮으면 우리가 확산을 방지하는 거죠. 이것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이 지니는 사회적 힘이다라는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지수 법칙이 역으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이다. 이건 앞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똑같은 그 지수 법칙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코로나라는 세계적 전염병이 미국의 문화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건 당연히 뭐 미국의 칼럼니스트니까 자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우리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간대한 뿐이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러니까 락다운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폭력적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그렇죠? 폭력적으로 변화가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의 사회적 연대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한 거죠. 이 다섯 번째로 얘기하면서 이 프리드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드만은 학자가 아니잖아요. 칼럼니스트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칼럼니스트예요. 그래서 이 BCAC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누구나 특강을 하거나 했을 때 막 썼어요. 아, 그래서 저도 BCAC를 한번 인용을 하면서 야, 그냥 이거 뭐 미국에 있는 칼럼니스트, 유명한 칼럼니스트지만 제가 그냥 갖다 쓸 수 없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이란 거 해보자 했죠. 해보니까 야, C자가 들어가는가 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의 문명사를 변화시킨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C자가 들어가는 것 가운데 특히 프리드만이 얘기했는 것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으면서 첫 번째가 이건 거야. 아까 동서양을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컨퓨시어스 그렇죠? 공자가 이제 BC 551년 그래서 우리가 덕취와 동양적 인문주의가 탄생했죠. 두 번째가 이제 크라이스트 그렇죠? 우리 BCAC의 원래 크라이스트 그렇죠? 서기 1년부터 서구 중심의 종교적 지배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미국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유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코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16세기에 나왔어요. 이 단어가 서구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한반도가. 17세기에 뭐냐? 코페니쿠스, 종교와 과학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공중보건 시스템이 언제 시작했느냐? 바로 콜레라, 19세기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콜드워 냉전이 있었죠. 미국과 소련.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지만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8번부터는 여러분들 다 익숙한 거예요. 인터넷의 시대가 된 거죠. 케이블의 시대. 그러면서 글로벌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대는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거 탈중앙화의 사회로 가고 부족 사회로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코비드-19. 위축성 대인 회피주의와 함께 비대면 디지털 생태계가 가속화된 거예요. 그랬더니까 야 BCAC의 C가 이렇게 뭐냐 문명사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만 한 건 아니고 메모를 해가지고 다른 주변의 동료들한테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멋있게 박한우 교수의 BCAC 10단계 이론이라고 했는데 밑에 이제 사사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는 분자화, 원자화, 고립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BCAC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봤더니만 앞서 위축성 대인 회피주의.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직접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중간에 뭐가 매개합니까? 당연히 디지털 기술이 매개하는 거죠. 이 디지털 기술이 매개하는 소위 말해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같이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용어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이제 CPS를 얘기했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한국 사회가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한 방에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갔죠.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여기 이런 퀴즈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누가 여러분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느냐? CEO, 사장도 아니야. 그렇죠. CTO 해서 기술 상무도 아니야. 코비드 19 다 C로 시작하는. 그렇죠. 제 주제가 오늘 이제 빅데이터로 본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니까 빅데이터 이야기를 좀 하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알려면 사실 인터넷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인터넷 이야기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케이블 1990년대 이때부터 세상이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고 이 90년대 이후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은 어떻게 나왔을까 하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을 이야기했어요. 요새 이제 텔레비전에 보면 레트로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노래 알고 있나요? 라고 했는 것처럼 소련이라는 나라를 국가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생의 텔레비전 보면 첩보 영화의 대상은 다 소련이었어요. KGB라고. 이 소련이 미국하고 지금의 미국과 중국보다 훨씬 더 그 체제 경쟁을 할 때였죠. 그렇죠?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우주에 위성을 쏴놓은 거야. 그 위성 이름이 스푸트니크.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 더 뉴욕 타임스. 아까 프리드만도 뉴욕 타임스에다가 칼럼을 실었잖아요. 뉴욕 타임스인데 이 뉴욕 타임스의 이름은 뭡니까? 와, 소련이 이와 같은 그 우주위성을 쏘니까 미국 사회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라고 해요. 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집니까? 위성을 통해서 미국을 다 감시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개발해야 되겠다 했던 게 바로 인터넷인 거예요. 이게 1957년도.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근데 개발을 했는데 그냥 인터넷 개발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관 같은 거야. 전기관 같은 거야. 케이블이에요. 물리적인 케이블. 이 물리적인 케이블을 우리가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월드 와이드 웹이에요.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 가지고 HTML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으니까 이 물리적인 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물리적인 케이블인데 그 물리적 케이블에다가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준 게 월드 와이드 웹이야. 월드 와이드 웹이 언제 나왔을까요? 1989년도에 나왔어요. 1989년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이제 90년대 홈페이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고 하는 것이 1998년도에 나왔거든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냐라면 마뉴엘 캐스테스라고 하는 학자가 세 가지 책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네트워크 사회가 온다. 1996년도. 새로운 아이덴티티.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97년도. 밀레니엄의 종말이다. 98년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에 무슨 시대가 열렸어요? 바로 네트워크 사회가 열린 거야. 이 네트워크 사회가 90년대 중후반에 열리고 나서 그때도 그냥 홈페이지나 쓰는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땠어요? 바로 10년이 지나서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오게 된 거죠. 10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오면서 뭡니까? 와,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세계가 된 거예요. 홈페이지 시대에는 홈페이지 운영자들만이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누구나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2010년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2013년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크다, 많다 이런 뜻이 있는데 크다, 많은 게 어떤 데이터가 크고 많으냐면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야.
그거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수집해 오기도 하고 웹 마이닝이라고 해요. 검색 정보, 그렇죠.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의 트렌드를 찾는 거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올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고 있는 거 소셜 미디어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크라우드 소싱도 좀 중요합니다. 크라우드 소싱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요새 뭡니까? 기원 체크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기원 체크 다 해가지고 그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각자가 자기 체온 측정해서 자기가 앱을 통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크라우드 소싱이죠. 군중들이, 대중들이,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가 정보원이 되는 거죠. 크라우드 소싱.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빅데이터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2013년도에 등재될 때 같이 등재된 단어예요. 이게. 그만큼 이게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 빅데이터는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든다는 거죠. 뭘 통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 여러분들 신용카드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가 개인당 한 7.7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한 대여섯 개는 갖고 있는 거. 안 쓰는 거는 뭐 많지만 주로 쓰는 거 한두 개밖에 없지만 다 합치면 한 그렇죠. 나도 7, 8개 되는 것 같더라고. 이 신용카드 데이터를 불과 한 5, 6년 전에도 이용을 안 했어요. 근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야 이거 카드 수수료만 받아도 잘 사는데 갑자기 신용카드 사람들의 거래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카드 회사에서 완전히 소위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난 거죠. 거기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에 판매합니다. 정부에도 판매합니다. 연구자들한테 판매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등이 다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거죠. 모바일 신호,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었다는 거 어떻게 다 모바일 주파수를 통해서 다 아는 거죠. 이런 새로운 데이터들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했던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 2008년도, 우리 한국엔 2009년도에 상용을 했잖아요. 그래 불과 10년 만에 2020년도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영어 자료인데 헤드라인만 잠깐 보고 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가 우리 코비드 19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어요? 결국은 환자들의 결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예측해 주는 거죠. 미리 예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터널에 딱 가요. 그럼 터널에서 딱 들어가면 야,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고 있는 거하고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하고 그 운전할 때의 불안감은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무언가 환자들한테 당신이 현재 어떻게 경과가 되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이런 불안감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병원에 왔을 때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요새는 이제 신약 개발에도 큰 이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한 우리 자가격리자들이 앱을 또 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가격리자들 앱을 가지고 상당히 그런 이런 추적, 트래킹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빅데이터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빅데이터, 웹에서 수집, 검색 정보, 소셜미디어, 크라우드 소싱, 거래 데이터, 모바일 신호 말고도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들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호주에 그러니까 의원인데 자기가 발언을 하다가 기침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코로나 아니야 막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댓글에 야, 저건 코로나 아니야 막 얘기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연구자들이 또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야, 이 기침 소리 가지고서 어떻게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뉴스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하고 인터뷰하잖아요. 그래서 일군의 연구자들이 이렇게 실제로 코로나가 걸려 있는 실제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그 인터뷰들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 기침 소리를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판별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빅데이터의 출처죠. 우리들이 말하는 이 소리까지도. 그래서 이런 앱이 지금 나와 있기도 해요.
나와 있게.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5월 6일 날 받았거든요. 5월 6일 날 받았는데 되게 좀 불쾌합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대구시 김용환 청년과장님도 받아보셨죠? 예. 근데 이 기침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러한 시대에 대처하고 대응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는 또한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들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또 우리들의 생활을 또 새롭게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후각과 미각을 상실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후각과 미각을 상실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인간이 후각과 미각을 점점 잃어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누구는 코로나에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고 누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란 이분법적인 구도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나 다 걸릴 것인데 누가 더 빨리 걸리고 누가 더 늦게 걸리고 누가 더 건강한 상태에서 걸리고 누가 더 그렇죠 신체적으로 약한 상태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딸이 지금 5살인데 이제 줌 링크를 통해서 보고라고 제가 줬는데 한동안은 제 딸 5살에 보면서 이제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고 밖에도 못 가고 친구들 면서 되게 우울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이라는 걸 해봤어요. 해보니까 얘는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스크에 이제 적응해야 되는데 나이 50살이 돼가지고. 근데 얘는 어릴 때부터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훨씬 더 생존 본능이 더 커질 거고 훨씬 더 그렇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의 그렇죠 능력들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시대에 더욱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새로운 노멀을 빨리빨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빨리빨리 노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역주행을 하고 있으자고요. 역주행을. 역주행을 하고 있으자고 하니까 이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꽤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을 전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를 우리는 사이언스와 네이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의 논문을 쓰면 청와대에서 이제 하한이 온다고 해요. 그만큼 1년에 우리가 한 50여 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서 검색 엔진에서 데이터 가지고 인플루엔자는 감기보다 더 독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논문으로 받아줄게 해서 2009년도에 네이처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빅데이터라는 게 시작됐죠. 빅데이터라는 게 시작된 게 그래서 2011년도에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이제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특별어를 냈어.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가방끈인 가장 긴 기자 집단이 있어요. 그게 과학동아예요. 과학동아에서 2012년도에 빅데이터 특집을 이렇게 냈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구석구석 컴퓨터가 숨어 있다 이렇게 나왔죠. 세상을 바꿀 빅데이터 5 해서 이제 소개가 됐는데 문과 교수가 과학동아에 5번 정도 소개된 건 제가 유일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공계 교수들은 그렇게 농담한대요. 야, 내가 이 유명한 국제학술지에 그러니까 논문 써봐야 집에서 우리 애들이 전혀 안 알아준다. 근데 과학동아에 칼럼 하나 썼더니만 집에서 아빠를 알아준다면서. 근데 문과 교수인데 제가 과학동아에 5번 정도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박수 한번 쳐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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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엎드려서 또 절 받는 거 좋아합니다. 네, 네. 자, 또 이제 그 검색 엔진에서 이런 데이터가 되게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파악하는데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트렌드를 만들었죠. 그것도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 책인데 이 책에서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뉴욕타임즈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해서 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 뭐라고 하냐?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인데 85%가 힐러리가 이긴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 지금 이거는 구글에서 미국의 각 주에서 있잖아요. 각 주에서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검색했는 비율하고, 그렇죠? 실제로 토론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지지율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일치하더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떤 선거 전략이었어요? 백인 우월주의였잖아요. 백인 우월주의. 그렇지만 사람들이 검색하는 행동 가지고도 이렇게 새로운, 그렇죠? 정치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트럼프 앤드 코로나라고 쳤을 때 그 미국의 각 지역에서의 검색률을 보면 지금의 또 판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누가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관심이 더 많은지, 그렇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그렇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9월 23일 날 우리 연구실에서 캡처를 하나 해보라고 했더니만 이제 23일 현재는 독일이라고 있죠. 유럽 쪽에 빨간 색깔이 진하죠. 구글 트렌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그러니까 유럽 쪽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래갖고 한국은 9월 23일 날 저쪽 수도권 쪽이 좀 더 진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네이버에 가면 또 이런 좋은 데이터를 또 무료로 줍니다. 신용카드 데이터인데 신용카드 한번 보세요. 우리 2월달 신천지 사태 터지고 그 다음에 3월달로 넘어가는 한번 보세요. 2월 2일, 3월 15일인데 쭉 꺼졌잖아요. 그렇죠? 쭉 꺼졌잖아요. 2차 대유행이 언제 왔어요? 지금 9월달에 왔잖아요. 8월 30일, 8월 말에 한번 보세요. 그 1차 대유행하고 2차 대유행의 두 개의 벨리가 만들어졌죠. 두 개의 벨리가.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어디에 가면 있느냐?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데이터 랩 가면 있어요.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도, 업종별로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우리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또 잘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기도 했었어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이 시간에는 소개하지는 않을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에 가면 있습니다. 다시 한국의 코로나 얘기가 전 세계를 항상 K방역 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 덕택일까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덕택이에요, 사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했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요. 그 재단이 뭐냐면 전염병을 방지하는 그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염병 방지하는데 상당 부분 자기의 사제를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테드 강연에서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금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제 원격으로 이것도 뭐냐면은 크리스 앤더슨 테드라고 하는 TED라는 그 강연을 만드는 크리스 앤더슨하고 같이 원격으로 그거 하고 있어요. 대담을 하고 있어요. 테드 강연을 하고 있죠. 중간에 있는 흑인 그 여자 분은 이제 그 테드 사무국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에서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 얘기한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셧다운, 아주 극단적인 셧다운을 하지 않았다. 근데 한국이 왜 했느냐? 바로 한국은 정부에서 대규모로 진단검사를 너무나 잘해줬다. 그 다음에 자가격리를 잘했다.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 K방역의 허브는 대구잖아요, 사실은. 대구인데 대구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대구에서 좀 더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 사례에 더 많이 알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이메일을 받으면 해외에서 받은 제가 최근에 받은 이메일이 9월 14일에 받은 이메일인데 항상 이런 인사를 해요. 코비드 19을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를 축하한대요. Congratulations on living in a country that can cope with COVID-19. 이게 이 영국에서 나한테 보내온 이메일인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사람은 다 한국의 Congratulation이래요. 야, 너가 정말 좋은 데 살고 있다. 우리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이 강남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하는 거 다 불안.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답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우스 코리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구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왜? 우리는 2월달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잘 훈련된 그렇죠. 시민이 되었잖아요. 학습된 시민이 되었죠. 그다음에 신천지 사태가 비단 특이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알게 됐어요. 왜? 각종 계속 산발적으로 종교 집회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집회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벌써진 거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2월 달에 텔레비전들이라든가 뉴스를 보면 우울했었어요. 왜? 서초구 상륙한 대구 코로나. 이거 보면 제가 텔레비전 꺼버렸죠. 내가 언론정보학과 교수인데 이 케이블이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종편 정말 이 종편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다음 여기 근데 종편만 이런 언론도 한번 보세요. 저희 신문인데 대구 경북이 합쳐가지고 8,316명이야. 서울하고 경기는 분리해놨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 경기는 분리하지만 대구 경북은 8,316은 동그라미가 똑같이 인포그래픽스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우리 이렇게 숫자에 더 부풀리는 거야, 이게. 그렇죠? 학대 가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제자장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신문이라고 대구에서 가장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바일에 그 콘텐츠가 입점되어 있는 매일신문에 대구를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이 칼럼을 썼는데 저도 이제 신문에 안 나왔어. 온라인에만 나왔어. 온라인에만 나왔는데 매일신문에서 기고가 랭킹 1등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기고가 댓글을 한번 보세요. 287개가 달려서 댓글이. 그 다음에 네이버 조회수가 11만을 기록했어요. 네이버 조회수.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할 얘기 다 했는 거죠. 예, 저도 상당히 그래서 놀랐어요. 정말로. 사람도 이렇게까지 같은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그 같이 하고 있는 연구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같이 공동 연구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대구를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KBS, MBC, SBS, YTN 이걸 분석을 했어요. 왜 이걸 했을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빅카인즈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요. 빅카인즈 가면 언론사들, 신문사, 방송사들의 기사들이 다 이제 데이터화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KBS, MBC, SBS, 그 다음에 YTN에서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KBS는 공영방송이죠. MBC는 준공영방송이야. 민영도 아니고 완전 공영도 아니고 한 중간 체제죠. SBS는 민영방송이에요. 그 사기업이죠. 사기업입니다. YTN은 뭐예요? 통신사잖아요. 통신사. 그래서 그거 데이터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중앙 뉴스들이에요. 중앙 뉴스들. 왜냐하면 빅카인즈 자체가 지방 그러니까 대구 MBC, 대구 KBS, SBS하고 제휴하고 있는 TBC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 로컬에서 올린 뉴스들이 중앙에서 뉴스가 됐으면 또 빅카인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분석을 해봤더니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 대구 경북을 거의 우리 고담시티 진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담시티 아닌데 팩트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담시티를 만들고 있고 그렇죠? 우리 대구 경북을 거의 전염병에 그렇죠 소굴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감성이 아주 높았어요. 근데 대구 경북에 비해 가지고 서울은 상당히 중립적 톤을 유지했었어. 중립적 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 대구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마치 그렇죠 신나서 막 그 생중계하는 듯한 게임을 생중계하는 듯한 그런 선정주의적이 있었죠.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 와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고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그렇죠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하고 이걸 대응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구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 최초로 선보였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 중심이 아니야. 그 다음에 계명대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간이잖아. 민간이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병상을 다 내놓았는데 그런 대응보다는
우리가 뭔가 발생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한 센세이션과 현상에 대한 그렇죠? 아젠다가 더욱더 크게 나타난 거죠. 야, 이러면서 이제 이 감성 또한 부정적 감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이제 보도 분석을 이제 해서 대구 경북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이제 낳는 거죠. 물론 부정적으로 감성이 높다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비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단어들 많이 쓰이니까 부정적 감성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 감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것 측면에 봤으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근데 대구 경북하고 서울을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전 세계를 우리가 분석한 거예요. 2020년 2월 달에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국가마를 한번 보면요. 정부, 네모로 된 파란색이 이제 정부,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보건기구, 헬스 되어 있잖아요. 여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밑에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하고 정부하고 되게 검정색이 되게 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호주하고 미국에서 정부 사이드에서 정보들이 많이 생산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느 국가는 어떤 섹터에서 정보를 많이 생산됐을까라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본 거예요. 그럼 보면 당연히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왜? 사람들이 재난 상황이 되면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왜? 나의 정보 욕구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정보 욕구를 채우고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욕구를 채우고 충족되잖아요. 그럼 다시 더 미디어를 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취약계층, 사회적인 취약계층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정보의 채널이 없잖아. 그럼 오히려 또 그 미디어에 더 의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의존들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은 소위 엘리트 집단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미디어에 더 의존되니까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미디어가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디어하고 좀 색깔이 약간 진합니다. 진한 거는 중국 쪽에서는 중국은 공산당 국가지만 미디어를 엄청 통해서 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었어요. 정보를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도 2월 달은 안 그랬는데 차차 그러니까 정부 섹터에서 또 좀 많이 역할을 또 하게 되었죠. 각국마다 그럼 어떤 단어를 많이 썼을까를 보니까 다 보건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들 썼어요. 근데 호주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보니까 좌측편인가요? 우측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편이겠네요. 우측편 호주구나. 호주가 보면 우리가 컨택센터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같이 그 식사를 하다가 또 산발적 감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호주의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냐면 절대로 회사에서 같은 공간에서 식사라든가 커피를 마시지 마라라는 그 지침들이 호주 정부 섹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정보가 나오고 있다고 아는 기자들한테 몇 명한테 막 주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우리 서울에서 회사에서 같이 차 마시고 밥 먹다가 터졌는 거죠. 그러니까 그 2월달 당시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보건당국의 지침이라는 게 되게 상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좀 상세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월달 호주 같은 데 이런 데서 되게 참조를 좀 많이 했어야 됐는데 맞는 거죠. 그래서 보건이라든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전염병과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은 사람들 손에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된 시작은 스마트폰이 2008년도 나오고 한국인 200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H1N1 이 팬데믹에서부터 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월달 초창기에 그러니까 트위터 공간에서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수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트위터, 왜냐하면 트위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히 강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힘들어요.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때문에 수집하기 힘들어요. 근데 트위터는 이게 라디오 같은 것처럼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하기가 이제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공개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에서 한국에서 어떤 정보들이 하고 있는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4가지 키워드를 해봤어.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말로요. 근데 얘가 국제전에 실다 보니까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신천지, 대구. 4가지 네트워크를 비교해봤어요. 왜 비교해봤느냐? 2월달은 대구의 신천지가 엄청나게 난리였다고 막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앞서 있는 언론의 분석에서. 근데 트위터 공간에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아. 그 얘기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관계들은 사람들이 촘촘하게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신천지하고 대구 이야기는 뜨문뜨문 이야기하고 서로의 대화가 툭툭 끊어지는 듯한 그런 모양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언론에서 막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핵심이지 코로나19가 핵심이 대구와 신천지 자체가 핵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어떤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인용되었을까를 이제 해보면서 제가 2가지로 뉴스를 나눴어요. 메디컬한 뉴스하고 그 다음에 비메디컬한 뉴스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가 가짜 뉴스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짜 뉴스 얘기하는데 이 가짜 뉴스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학 뉴스, 보건 뉴스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콧수염이 긴 사람은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 안경 찐 사람은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 이게 의학 보건 뉴스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팩트 체크는 별로 안 해. 근데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메디컬 뉴스들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퍼뜨리고 있더라고. 그러면 콧수염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안 걸리고 안경 낀 사람이 잘 안 걸리고 넥타이 한 사람이 잘 안 걸리고 이런 뉴스에 체크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메디컬 뉴스가 사람들한테 훨씬 더 잘 퍼지고 있었는데 메디컬 뉴스가 아니라 비메디컬 뉴스, 정치, 경제, 문화적인 사회 이런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에 너무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의 핵심은 사실 어떤 뉴스를 사람들이 더 퍼뜨리고 선호하고 있느냐. 바로 사람들 메디컬 뉴스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보건당국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우리들 삶은 그렇다고 또 한국 그리고 대한민국 대구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반 크게 또 다른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얘기한 것을 3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수집을 해봤어요.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N1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글로벌 컨선 팬데믹이 됐을 때 N2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여기 흥미로운 거 보세요. 파저티브가 긍정이잖아요. 네거티브가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팬데믹이 선언하고 나가지고 오히려 올려가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더 올라갔어요. 네거티브는 뭐세요? 2.8%에서 그 다음에 팬데믹 선언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약간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 왜 긍정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건 팬데믹 때 쭉 올랐다가 픽 하고 다시 떨어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성이 이건 뭐냐? 우리가 적응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응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적응해 가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이 터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 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저는 뭐 철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제 전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은 죽었다라는 이런 유명한 경구가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라는 건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냐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게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적응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국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애가 아직 5살이가 그런데 초중 고등학생들 이제 보내는 사람들은 이 온라인 개학학 때문에 아주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관계되는 이 댓글들을 보면 진짜 험악한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개학을 둘러싸 가지고 했는 이 사람들의 내용들을 또 분석을 해봤어요. 개학 전, 개학 시점, 개학 후 보세요. 그래서 긍정어, 부정어 추이를 보세요. 개학 시점에 어떻게 당연히 툭 떨어졌어요. 긍정어, 부정어가. 그렇죠? 그러나 개학 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뭐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에 적응해 가더라는 거죠. 어댑테이션. 이건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역주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 딸이 5살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걔는 역주행하지 않고 이게 바로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나 같은 기성세대 50살은 역주행하고 해서 계속 뭐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우리 적응해 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적응해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감성 분석들에서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카드. 예. 다시 이 얘기를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제 꽤 돼서 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갔는데요. 그래서 이 10단계를 생각하면 결국은 그 인터넷과 함께 우리들은 갈수록 뭐 어떻게 되냐. 어차피 이렇게 개인화되고 그러니까 분절화되고 고립화되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화폐에서도 보면 암호화폐라는 게 그런 부족한 시대를 만들고 있고 대인 회피주의 가고 있었죠. 그래서 소매 사업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는 미국 데이터인데요. 사이버 공간하고 물리적 공간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온라인 쇼핑 막 했죠. 근데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랑 오프라인 쇼핑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행사가 그렇잖아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컨택 리스, 사람 접촉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하는 게 컵사이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구글 모빌리티 자료인데 구글에서 여러분들 이 핸드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혹시 켜고 다니십니까? 위치 추적 기능을 켜고 아이폰은 안 돼요. 안드로이드 폰은 위치 추적 기능을 키면 구글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다 수집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 추적 기능을 켜고 다녀요. 그럼 구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버스를 몇 번 타고 새로운 식당에 몇 번 갔고 새로운 도시에 몇 번 갔고 이렇게 구글에서 리포트를 해줘요. 그 자료들이 다 이 방금 얘기한 이 구글 모빌리티 구글에서 우리들의 했는 데이터를 다 이제 수집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2020년도 7월 달에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푹 꺼졌잖아요. 3월 달에 푹 꺼졌다가 다시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7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리테일은 뭐니까 소매예요. 레크레이션, 트랜짓은 그다음에 대중교통, 워크플레이스, 작업공간.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구글에 가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 9월 11일 거 제가 가장 최근 거에 가져와 봤어요. 소해 볼까요? 전국은 소매점 및 여가시설이 마이너스 12% 됐는데 수도권은 마이너스 19%나 다운된 거죠. 사람들이 소매점 및 여가시설에 그만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성 보고서예요. 카드 소비가 아니라.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여기 갔는지 안 갔는지. 공원에 보세요. 36% 올랐는데 서울은 50%는 올랐어. 왜? 수도권이 지금 뭐 2차 유행의 그거잖아요. 더 우리보다 공원에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정거장 마이너스 25%인데 마이너스 28%. 직장 마이너스 12%인데 더 마이너스 17%더 떨어진 거죠. 서울. 그러니까 유행이 2차 유행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었다는 것이 이 구글 모빌리티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엑셀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빨간색은 좀 우리 연구실에서 좀 편집을 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글 데이터의 단점은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만 있어. 대구는 없어. 없는데 짜잔 대구광역시에서 서비스 인구 분석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져와 봤어요. 우리 연구실에 또 이제 김재훈 학생이라고 아주 똘똘한 친구가 있는데 10대에서 30대 비교해 봤어요. 2019년도 2월 달 2020년 2월 달 성내동이 어디냐면 반호의 땅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성내동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내일동과 동인동의 서비스 인구 보세요. 10대, 20대, 30대 보면 일단은 작년 2월하고 신천지 대유형이 2월 달에 보면 팍
막대 그래프 보세요. 팍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줄어들었죠? 그렇죠? 작년 2월, 2월달 정말로 사람들이 별로 보행하지 않은 거예요. 보행하지 않은 거예요. 보행하 10대, 20대, 30대 보행하지 않은 거예요. 까지. 여기 보세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총합 보면 그러니까 작년도 2월달하고 올해 2월달하고 쭉 줄었어요. 그런데 10대는 보세요. 파란색. 10대는 파란색은 작년 2월보다 올해 2월에 조금 더 증가했어. 신천지 때 얘네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닌 거죠. 신천지 때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막 돌아다닌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10대들한테는 제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했는지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했는지 서비스 인구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구글 모빌리티보다는 이렇게 좀 상세하진 않아. 그러나 대구 거를 보여줄 수 있고 연령별 그다음에 성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실시간은 안 돼. 이게 지금 가장 최근 게 이제 7월 달까지밖에 안 돼요. 8월, 9월도 아직 안 돼요. 지금 10월 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책도 하면 좋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뭐 자영업하는 분들도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면 좋겠죠. 여하튼 10대가 2월달에 신천지 때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히트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다 나오고 10대, 30대 그래서 이제 해본 걸.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사실은 그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한 이런 조사들을 많이 요새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관심은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야. 그 분야별로 농업 분야 연구자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공학 분야 연구자들, 그다음에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 메디슨, 의학. 특히 연구자 가운데에서도 학술지 편집자들이에요. 대개 이제 엘리트 집단들인데 여기 보면 no change와 decrease가 주황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재택근무에도 생산성이 하락은 1%. 저는 사실은 1학기에는 거의 집에서 생활했어요. 그다음에 2학기는 지금 거의 매일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학기에서 집에서 생활하다가 2학기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산성은 집에서 생활할 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재택근무가 이렇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금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시대는 아니다. 이거는 역주행하는 거다. 나는 생각하는 거죠. 왜? 이제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택근무, 이건 사무실 근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주행해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역정보화 사업 혹은 국가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자, 여기서 뭐 DNA 생태계, 그래서 DNA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인공지능, 교육 인프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그렇다면 우리 대구는 이러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역주행이 아니라 순주행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순주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들을 또 찾아가지고 와서 그렇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또 저 같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돕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뉴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들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하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야. 인공지능이라는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잖아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하나 봤을 때 이 볼펜인지 아니면 연필인지를 알려면 이 이미지 100개, 1000개에 대해서 사람이 미리 입력을 해줘야 돼요. 미리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입력을 해주면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보고서 아, 이게 이렇게 생긴 것은 볼펜이구나 라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소프트웨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입력해줘요? 사람 입력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회사는 이것을 게임을 통해서 했어요.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재밌게 하겠어. 넷플릭스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고용했어.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사업 아래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실직돼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수천 명을 지금 다 뽑았어요. 이게 디지털 뉴딜인데. 자, 그럼 볼펜을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 사용한 언어는 어떨까요? 언어. 우리가 쓰는 말들, 텍스트 많잖아요. 그렇죠. 글자, 문자, 우리 사용 언어.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거 어떤 것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인식하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떤 것이 달라지겠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학습하는 것이 다 서울 중심적으로 학습이 되면 어떻게? 지방은 인식을 못하겠죠. 이렇게 하면 또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서울어로만 표준어로만 만들어진 것을 다 학습시키면 이 컴퓨터가 그렇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을 자동 스크립트로 만드는 인공지능 서비스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왜? 저 사투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글에서도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발표를 하는데 오토 스크립트 누르면 동영상에서 말하는 영어가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호주 영어 막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한 싱가포르 영어 막 쓰고 이러면 밑에 구글 스크립트 영어가 제대로 안 나와. 왜? 그 인공지능이 미국식 영어에 학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디지털 뉴딜의 사업들이 국토 균형 발전에 그런 관점이 있다면 예컨대 신문을 입력하든 무슨 입력하든 다 이런 지방에 있는 목소리들도 다 해야 될 거잖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학습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분석했더니만 백인 영어는 너무나 잘 분석이 된 거야. 그런데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이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분석이 잘 안 된 거야. 왜? 영어가 조금씩 틀리거든. 같은 미국인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적인 관점을 이 디지털 뉴딜에서 가질 수 있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죠. 안 그러면 전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줌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줌에는 좋아요 표시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 강의가 뭐 재미없으면 여러분들이 실제 같으면 여기서 지금 그렇죠. 졸거나 아니면 그렇죠. 스마트폰 보거나 하면 내가 강의가 재미없구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원격으로 요새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막 토마토 던지는 거야. 토마토 던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줌이라든가 구글 미팅에는 좋아요, 싫어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되게 벤처 펀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어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이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토마토 던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 강의가 재미없구나 아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아마존에서는 그걸 만들었대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제할 때 신용카드 꺼내야 되죠. 아니면 요새 스마트폰 가잖아요. 근데 이래도 해도 뭔가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그 시스템을 아마존에서 만들었다는. 왜? 순주행하는 거야. 왜? 새로운 노멀에 적응하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건 뭐냐? 야, 결제할 때 신용카드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결제할 때도 사회적 거리 두고 팔을 이렇게 길게 해서 하세요. 이게 역주행하는 거예요. 순주행하기 위해서 아예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주행을 해가지고 적응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계속되는 일관되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 동영상인데요. 마지막 동영상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누구를 가장, 저는 이제 여자 이름 가운데에서는 아리아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티맵 쓰는데, 티맵 아리아가 그거잖아요. 아리아. 근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스피커 혹은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목소리밖에 인식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밖에 인식 안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대면 회피 사람들 만나기 힘드는데 친구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데 요 지금 인형 보이죠? 인공지능 인형이 요 10대 여학생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근데 아이돌 콘서트 못 가잖아요. 아이돌. 그래서 이 인형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돌의 내 브레인을 그대로 이렇게 심어놨어요. 심어놨어. 근데 여기 인공지능 요 인형이 목소리만 인식할까요? 지금처럼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인식이 돼. 그래서 대화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춤을 추면 제가 네가 내 춤을 얼마만큼 잘 따라하고 있는지 시각 정보까지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넷플릭스라고 요새 가장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넷플릭스에 미래 시리즈 드라마가 있어요. 미래 시리즈 드라마. 그게 블랙 미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깨어진 모니터. 그러니까 모니터가 깨졌다 이런 뜻이에요. 검정 모니터가 아니라 블랙 미러라고 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넷플릭스에서만 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 시리즈가 1년 반 전에 좀 나왔어요. 코로나 터지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 비슷하고는 다른 거죠. 시각적으로 처리하죠. 뇌가 들어있으니까 BTS 좋아하는 사람이 BTS 콘서트 못 가더라도 어떻게 BTS와 같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BTS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제 5살짜리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요걸 이제 사달라고 하겠죠. 이제 나오겠죠, 이런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원격으로 이런 거는 정말 보면서 야 어떻게 후진적으로 저렇게 강의를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여행 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서, 그렇죠? 서로 싸우는, 이런 거는 역주행하는 삶. 이런 역주행 삶을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대처가 아니라 코로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순주행하는 그러한 그 세상을 하고, 그런 세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를 찾아야 된다.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과 정책을 만들고 또 스스로 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원격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